나라 손도장 찍어. 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제가 키울 수 있어요. 제발이요. 네가 뭘로 키워 돈이 있어? 집이 있어? 이 애한테도 불행이야. 입양 서류 위에 빨간 인주가 번지고 있었어요. 품 안의 아기가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19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엄지를 잡아서 서류 위에 눌렀어요. 손도장이 찍혔습니다. 직원이 아기를 데려갔어요. 제품에서 아기가 빠져나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3년이 흘렀어요. 33년 뒤 친구 아들 결혼식에서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신부를 보았습니다. 왼쪽 귀 아래 작은 점,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눈. 그 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기 서 있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52입니다. 서울 외곽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순이민의 반찬이라고 가게 간판에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거창한 이름도 아니에요. 그냥 제 이름이 가게 이름인 거죠. 새벽 4시면 일어나요. 30년째 그래왔습니다. 불 켜진 시장 골목을 혼자 걸어가요. 새벽엔 시장이 조용해요. 제 발소리만 골목에 울리거든요. 가게 셔터를 올리면 찬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와요.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그 순서는 똑같았어요. 셔터 올리고 불 켜고 앞치마 두르고 도마 위에 칼을 올리는 것. 물을 썰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손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수님이 아줌마라고 불러요. 수님이 아줌마 오늘 깍두기 있어? 수님이 아줌마 멸치볶음 좀 싸줘. 저는 웃으면서 반찬을 담아드려요. 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그게 제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찬을 만들고 팔고 정리하고 가게 문을 닫으면 오후 7시쯤 되거든요. 그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원룸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면 불이 꺼져 있어요. 당연하죠. 켜놓고 나간 사람이 없으니까. 신발장 위에 신발 한 켤레. 식탁에 의자 하나. 텔레비전은 있는데 켜면 너무 조용한 게 더 티가 나서 안 켤 때도 많았어요. 불 켜진 집에 들어가 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잘 다녀왔어? 하고 물어봐 주는 것. 그런 거 말이에요. 드라마에서는 매일 나오는 장면인데 저한테는 그게 없었어요. 30년 넘게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외로운 것도 아니라고, 그냥 이게 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매일 스스로한테 말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익숙해진 거랑 괜찮은 거랑은 다른 거더라고요. 가끔 시장 골목에서 손녀 손잡고 가는 할머니를 보면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쳐다보면 안 되는데 자꾸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이거 사줘 하는 목소리가 골목에 울리면 저는 괜히 고개를 돌렸어요. 부러운 게 아니었어요. 아픈 거였습니다. 4월이 되었어요. 저한테 4월은 좀 다른 달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벚꽃이 피는 달이고 소풍 가는 달이겠지만 저한테 4월은 매년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달이었어요. 4월 17일. 그날이 되면 저는 미역국을 끓여요. 아무도 모릅니다. 정의도 몰라요. 33년째 혼자 하는 일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 가기 전에 집에서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쇠고기를 넣어서 한솥 끓여요. 정성 들여서요. 미역국만큼은 대충 안 했어요. 한 번도. 끓여놓고 그릇에 한 그릇 떠서 식탁에 놓아요. 제 앞에 한 그릇.
그리고 건너편에 빈 의자 하나. 누구 줄 사람도 없는 미역국을 왜 끓이냐고요. 그날이 그 아이 생일이거든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건너편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요. 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33이 됐구나. 혼잣말이었어요. 매년 나이를 세었습니다. 21, 22, 23, 30이 넘어갈 때는 손가락이 모자랐어요. 어느 해는 미역국을 끓이다가 울었고 어느 해는 한 숟가락도 못 먹고 쏟아버린 적도 있었어요. 올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무뎌진 건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국을 다 먹고 그릇을 씻었어요. 건너편 빈 그릇도 같이 씻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릇을요. 그게 제 4월 17일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마, 정이었어요. 이정이. 고등학교 때부터 40년 절친입니다. 세상에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그게 정이에요. 저한테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사람이었거든요. 정인애는 저랑 처지가 달랐어요.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형편이 좋았고 아들 민준이도 바르게 잘 컸습니다. 저랑은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인데 한 번도 저를 내려다본 적이 없었어요. 명절 때마다 반찬 사러 온다고 가게에 들르고 제 생일에는 꼭 밥을 사줬어요. 네가 안 먹으면 누가 먹여주겠냐 하면서요. 순이마, 우리 민준이 결혼한다. 다음 달에. 어머, 진짜? 축하해. 고마워. 근데 순이마, 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반가움 속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간곡하다고 해야 하나? 긴장됐다고 해야 하나? 꼭 와야 돼. 알았지? 그야 당연히 가야지. 아니, 순이마. 꼭이야. 끝까지 있어야 해. 중간에 빠지면 안 돼. 이상했어요. 결혼식에 그렇게까지 강조할 일인가 싶었거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오래간만에 만나잖아. 내 옆에 좀 있어줘.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어요. 평소의 정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혼자 남았습니다. 정인애는 참 좋겠다 싶었어요. 아들 결혼까지 시키고 무심코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맨 안쪽 양말 밑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낡아서 모서리가 접힌 사진. 배 위에 손을 얹고 있는 19살의 저. 꺼내서 한참 봤어요. 사진 속에 저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눈이 부어 있었고 그래도 카메라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웃는 표정. 그때 저는 왜 웃었을까요? 아마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보여주려고 웃었던 것 같아요. 바로 다시 넣었습니다. 양말 밑에 서랍 맨 안쪽. 안 볼 거예요. 이제. 매년 하는 말이었어요. 매년 꺼내보면서 매년 하는 말. 근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사진을 넣으면서 손이 떨렸거든요. 정희의 전화 때문인지 4월 17일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 때문인지 옷장을 열어봤어요.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을 찾아야 했거든요. 정인의 하객들은 다 잘 차려입을 텐데 저한테는 변변한 옷이 없었어요. 가장 깨끗한 남색 블라우스를 꺼내서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축의금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 그런 게 아주 희미하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33년 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9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난 건 공장에서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봉제 공장. 저는 미싱을 돌렸고 그 사람은 원단을 나르는 일을 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이제 와서 이름을 불러봤자 대답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처음엔 눈인사만 했어요. 점심시간에 공장 뒤뜰 벤치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혼자 먹어요? 네. 나도 혼자인데 같이 먹어도 돼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매일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고 퇴근 후에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었어요. 손이 처음 닿은 건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같이 쓰고 걸었는데 좁은 우산 안에서 어깨가 부딪혔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19살이 뭘 알겠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좋아해 준다는 것, 제 옆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돈 모아서 결혼하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그 단어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건지도 모르면서요. 그런데 결혼보다 아이가 먼저 왔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무서웠습니다. 20살도 안 됐는데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빨리 결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는데 그 한마디에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공장에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대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뒀다고 공장 동료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순임아, 너 지금 앉아 있어? 저는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어요. 월세방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듣는 순간 냄비를 떨어뜨렸어요. 뜨거운 물이 발등에 쏟아졌는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에도 못 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막았거든요. 미혼모 꼴로 거기 나타나서 뭘 하겠냐? 그 집에서 너 안다고 하겠냐? 조용히 있어라. 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 부모님은 제 존재를 몰랐거든요. 우리는 아직 인사도 못 드린 사이였습니다. 혼자 월세방에서 배를 안고 울었어요. 20살도 안 된 저한테 세상은 너무 컸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 아빠는 없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었어요. 공장은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수입이 끊겼어요. 매일 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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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건 이듬해 4월이었습니다. 4월 17일.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산부인과에서 진통이 왔을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분만실 천장의 형광등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간호사가 힘주세요 할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울음소리. 축하해요, 딸이에요. 간호사가 아이를 제 가슴 위에 올려놨어요. 세상에,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있구나. 손가락이 5개, 발가락도 5개, 새빨간 얼굴에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주먹으로 세상에 화가 난 것처럼요. 저는 울면서 웃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보자마자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게. 아이의 왼쪽 귀 아래를 보았습니다. 작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랑 같은 자리에 나랑 같은 데 점이 있네.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은서. 은혜 은 글서. 너는 내 인생에 하늘이 써준 은혜야. 3일 동안 병원에서 아이를 안고 잤어요. 젖을 물리면 아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입으로 젖을 빨면서 저를 올려다보는 눈. 검고 맑은 눈. 그 눈을 보면서 속으로 약속했어요.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왔어요. 월세방 문을 열고 들어온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방 한쪽에 분유통이 쌓여 있었고, 빨래가 널려 있었고, 싱크대에 설거지가 밀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깊은 한숨.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입양 서류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저희 아이 키울 수 있어요. 뭘로? 돈이 있어? 집이 있어? 공장도 잘렸잖아. 일할게요. 아르바이트라도 할게요. 제발이요.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임아, 네 마음은 안다. 근데 현실을 봐라.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방 안을 가리켰어요. 쌀통은 비어 있었고, 월세는 2달째 밀려 있었고, 분유는 이웃집에서 얻어온 거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애를 키우겠다고? 네가 못 먹으면 젖이 나오냐? 분유 살 돈이 있냐? 이 애가 아프면 병원비는 어쩔 거야?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나도. 이 애한테도 불행이야. 좋은 집에 보내주는 게 엄마 도리지. 엄마 도리가 뭔데요? 엄마 도리가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못 키울 거면 보내는 게 도리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반박할 수 없다는 게, 어머니가 맞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였어요. 세상이 미혼모한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해. 학교 가면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냐.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저는 아이를 더 꼭 안았어요.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품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이 작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 어머니가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나갔어요. 내일 기관에서 사람 온다. 생각해둬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밤새 울었어요. 울면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아이한테 불러준 건지, 제 자신한테 불러준 건지 모를 자장가를. 다음 날 입양기관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맞았어요. 돈이 없었고, 일자리가 없었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습니다. 정희한테 전화를 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정희는 대학생이었고, 정희한테 이런 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기관은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연한 민트색 벽이 칠해져 있었는데 그 색이 아직도 눈에 남아 있어요. 차갑고 깨끗하고 아무 감정도 없는 색. 복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아이 울음소리였어요. 저는 제 아이를 더 꼭 안았어요. 서류가 놓인 방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했어요. 입양 절차, 양부모 선정 기준, 아이의 권리. 입이 움직이는 건 보이는데 소리가 안 들렸어요. 머릿속이 하였거든요.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이 서류를 밀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가 안 읽혔어요. 눈물이 흐려서. 다만 빨간 인주가 서류 옆에 놓여 있는 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나라. 손도장 찍어. 안 돼요, 엄마. 제발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하루가 지날수록 정만 더 들어 어머니가 제 엄지를 잡아서 인주에 묻혔어요. 빨간 잉크가 엄지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에 눌렀어요. 손도장이 찍혔습니다. 그 순간 품 안의 아이가 울었어요. 자다가 깬 것처럼 갑자기 크게. 저도 울었습니다. 아이보다 더 크게 울고 싶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혀서. 직원이 다가왔어요. 아기를 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준다고. 아직 안 된다고.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을게요. 직원이 잠시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울다가 지쳐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작은 입술이 벌름벌름 움직이고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왼쪽 귀 아래 작은 점. 자장가를 불렀어요. 작은 목소리로.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의 꽃 대궐.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저는 미리 써온 편지와 반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이름은 은서야.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야. 하늘이 써준 은혜라는 뜻이야. 이 반지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준 거야. 안쪽에 복자가 새겨져 있어. 오른쪽이 좀 찌그러져 있는데 원래 그래. 엄마가 어린 때 떨어뜨렸거든. 내가 가지고 있어.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랑해. 반지는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서 저한테 온 거였어요. 3대째 내려온 작은 은반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작고 오래된 반지.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봉투를 직원에게 건넸어요. 이거 아이한테 꼭 전해주세요. 꼭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넘겼어요. 제 품에서 아이가 빠져나가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직원이 아이를 안고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다시 울었어요. 문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울음소리.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먼저 나가고 없었어요. 복도에 저 혼자였습니다. 민트색 벽과 형광등과 닫힌 문과 저. 문 아래 틈으로 건너편 방에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빛이 보였습니다. 제 아이가 있는 방의 불빛. 손바닥으로 문을 짚었어요. 미안해.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은서야.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기관을 나올 때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혹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겠어요? 나중에 아이가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남겨두면 다시 찾아갈까 봐서요. 찾아가면 또 안고 싶어질까 봐서요. 안으면 다시 놓아야 하니까. 그 고통을 2번은 못 견딜 것 같았어요.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깨끗하게. 그래야 이 아이도 저도 새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게 평생 후회가 될 줄 그때는 몰랐어요. 기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건물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제 아이 울음인지 다른 아이 울음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 기관에 가지 않았어요. 이름도 묻지 않았고 소식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년 4월 17일에 미역국을 끓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33년을요.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5월이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옷장에 걸어둔 남색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어색해 보였어요. 시장에서 앞치마 두르고 무써는 얼굴은 익숙한데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남의 옷을 걸친 것 같았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챙겼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정희한테는 좀 더 넣었습니다. 40년 절친이니까요. 호텔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입구부터 달랐어요. 꽃 장식이 화려했고 하객들이 잘 차려입고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양복에 원피스에 구두에 저는 현관에서 잠깐 멈추었어요. 여기 들어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인의 하객들은 다 형편이 좋아 보이는 분들이었거든요. 저만 좀 달랐어요.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머리도 미용실에 가지 못해서 그냥 단정하게 빗기만 했습니다. 순이마, 정희가 달려왔어요. 더스티 로즈색 블라우스에 골드 귀걸이, 신랑 어머니다운 차림이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정희답게 저를 보자마자 양팔을 벌리고 와락 안았어요. 왔구나. 진짜 왔구나. 그럼 오다마다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정희의 표정을 봤어요. 반가움. 그건 당연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긴장, 기대, 그리고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눈이 촉촉했어요. 결혼식이라 감격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희야, 왜 그래? 울 것 같은 얼굴인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오늘 좋은 날이니까. 정희가 웃었어요. 근데 눈은 안 웃고 있었습니다. 자리 안내해 줄게. 이쪽이야. 정희가 저를 웨딩홀 안으로 데려갔어요. 하객석 앞줄에 앉히려고 하길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뒤에 앉을게. 왜? 앞에 앉아. 아니야, 정희야. 뒤가 편해. 결국 맨 뒷줄 구석에 앉았어요. 거기가 편했습니다. 눈에 안 띄는 자리. 저는 늘 그런 자리가 편한 사람이었거든요. 정희가 제 어깨를 한번 쓸어주고 갔어요. 돌아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꼭 있어야 해. 끝까지. 전화로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렸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돌렸어요. 웨딩홀 입구에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긴 머리카락, 부케를 두 손으로 잡고 버질로드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예뻤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남의 딸 결혼인데도 이렇게 예쁜 신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나이가 들면 다 그런가 봐요. 근데 신부가 점점 가까이 걸어왔어요. 10걸음, 5걸음, 3걸음, 제 앞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었어요. 왼쪽 귀 아래, 작은 점 하나.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그 점, 왼쪽 귀 바로 아래, 작고 선명한 점, 나랑 같은 자리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 아이,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분이 제 얼굴을 보셨나 봐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손이, 다리가, 턱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몇 번이고, 그냥 닮은 거야. 우연이야. 저 점도, 저 눈매도 다 우연이야. 근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는 버질로드 끝에서 신랑과 나란히 섰어요.
주례사가 시작됐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축가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신부의 얼굴만 보았습니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신랑을 바라보는 얼굴.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33이면 맞아.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한 번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짧게 쉬었어요. 들킬까봐. 식이 끝났습니다. 축하 인사줄이 만들어졌어요. 하객들이 줄지어 신랑 신부한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줄 맨 뒤에 섰어요. 심장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앞사람이 한 명씩 줄어들 때마다 다리가 더 떨렸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가면 돼. 확인 안 하면 되잖아. 모르는 채로 살면 되잖아. 근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3년을 기다린 발이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신부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환하게. 눈이 초승달이 되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작은 손, 부드러운 손, 제 손과 닿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쿵쿵 뛰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을까봐 무서울 정도로. 축하해요. 겨우 2글자를 내뱉었습니다. 그때 신부의 목이 보였어요. 섬세한 실버 체인. 그 끝에 뭔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반지, 은빛, 오래되어 빛이 바랜. 그리고 오른쪽이 살짝 찌그러져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반지, 저는 신부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놓아야 하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걸이 예쁘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숨기려 했는데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한 손으로 목의 반지를 만졌어요. 자연스러운 동작, 습관처럼 만지는 손. 감사합니다. 소중한 거예요. 밝게 웃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이니까, 줄이 있으니까, 낯선 하객한테 더 설명할 이유가 없었겠죠. 다음 분,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겨우 손을 놓았습니다. 놓으면서 봤어요. 반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찌그러진 오른쪽, 세월에 바랜 은빛, 33년 전 봉투에 넣었던 그 반지.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세상에 찌그러진 은반지가 어디 하나뿐이겠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점도, 눈매도, 반지도 다 우연일 수 있었어요. 근데 제 심장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말하고 있었어요. 머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몸 전체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야. 내 아이야. 화장실로 뛰었어요. 웨딩홀 복도를 거의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멈출 수 없었어요.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서 제일 안쪽 칸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올까봐, 밖에 들릴까봐 손으로 입을 꽉 막고 울었어요. 설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 닮은 사람일 수도 있어. 반지도 다른 반지일 수 있어. 머리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33년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한 번도 찾지 못한 채 미역국만 끓이면서 사진만 꺼내보면서 살았어요. 그 아이가 지금 이 건물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마. 정이었습니다. 순이마, 나야.
문 열어. 대답을 못했어요. 울음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순임아, 괜찮아. 나야. 정희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정희도 울고 있었어요. 왜? 정희가 왜 울어? 결혼식인데, 기쁜 날인데, 나 좀 이따 나갈게. 먼저 가.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안 가. 여기 있을게. 정희가 문 밖에 서 있었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울었고 정희는 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정희의 혼잣말이 아주 작게 들렸어요. 저한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알아봤구나. 그 세 글자.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정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정희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더라고요. 코끝도 빨갛고 저만 운 게 아니었어요. 괜찮아? 정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얼굴이 엉망이었을 거예요. 화장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눈이 퉁퉁 붓고 코가 빨갛고 정희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제 눈가를 닦아줬어요. 아무 말 없이 정희야. 응, 너 뭔가 알고 있지. 정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음소리, 축하 인사소리. 그 사이에 저와 정희만 조용했어요. 밑에 카페 가자. 거기서 얘기하자. 정희가 제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제 팔을 잡은 정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호텔 1층 카페였어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가 커피 2잔을 시켰는데 둘 다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잠만 쥐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임아. 응, 나 할 말이 있어. 알아.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요. 커피잔 위로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은서가 네 딸인 거 나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분명 한국말인데 뜻이 바로 안 들어왔습니다. 뇌가 거부한 거예요. 뭐라고? 3년 전이야.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민준이가 은서를 데려왔어. 소개시켜준다고.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때 처음 봤어. 은서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처음엔 몰랐어. 예쁜 애다, 착한 애다, 그 정도만 생각했지. 근데 어느 날 은서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목에 걸린 반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더라. 이건 친엄마가 남겨주신 거예요. 입양될 때 편지랑 같이 넣어주셨대요. 그래서 편지를 보여줬어.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편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 생모 이름. 김수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자세히 봤어. 오른쪽이 찌그러진 은반지. 순임아, 그 반지 내가 항상 끼고 다니던 거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나한테 자랑했잖아. 외할머니한테 받은 거라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글씨체도 네 글씨였어. 둥글둥글한 거. 고등학교 때 교환일기 쓰던 그 글씨. 안 변했더라. 정희가 울었어요. 그때 알았어. 은서가 네 딸이라는 거. 3년. 정희가 3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제 절친이 40년 친구가 3년 동안 알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3년이야?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년 동안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순임아,
왜 말 안 했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내 딸이야. 내가 33년 동안 찾지도 못한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는데 3년 동안 나한테 말 한마디를 안 해. 정희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어요. 한참을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 그래서? 근데 순임아, 10년 전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저는 멈추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순임아, 이제 아이 찾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입양 기간에 같이 가보자. 그때 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기억났어요. 기억나고 말고요. 그 얘기 다시 꺼내면 너랑도 끝이야. 정희가 제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랬잖아. 칼같이 잘라버렸잖아.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그 뒤로 10년 동안 한 번도 그 얘기 안 했잖아. 4월 17일에 미역국 끓이는 것도 서랍에 사진 넣어두는 것도 나는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네가 선을 그었으니까, 네가 꺼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 할 말이 없었어요. 정의 말이 맞았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정희가 손을 내밀었는데 제가 그 손을 쳐냈어요. 찾으면 또 아플까봐. 찾아서 잘 살고 있으면 내가 끼어들까봐. 못 찾으면 더 미칠까봐.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희한테까지. 그래. 내가 그랬어. 근데 그게 이유가 돼? 3년이면 기회가 있었잖아. 있었지. 근데 두 번째 이유도 있어. 정희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은서 양부모님이 조심스러워 하셨어. 생모 접촉을 반대하신 건 아닌데 은서가 혹시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셨어. 은서가 입양 사실을 알고 한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었대. 그래서 양부모님이 천천히 은서가 준비됐을 때 하셨고 나는 그 말도 틀린 것 같지 않았어. 그리고 세 번째, 정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작년에 네가 쓰러졌잖아. 맞아요. 작년 가을에 가게에서 쓰러졌어요. 빈혈이라고 했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안 갔어요. 돈이 아까워서. 정희가 꼭 가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안 갔어요. 그때 네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나는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이 상태에서 은서가 네 딸이야라고 말하면 네가 어떻게 될지 겁이 났어. 심장이 못 버틸 것 같았어. 정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한 가지 이유가 아니야. 네가 문을 닫았고 양부모님이 조심스러워 하셨고 네 건강이 불안했고 그래서 매번 말하려다가 삼켰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는 몰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밑에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정희도 3년 동안 혼자 안고 있었다는 거,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무거웠을까.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정희도 힘들었어요. 한참 동안 둘 다 울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물티슈를 가져다 줬어요. 우리가 너무 울어서 걱정이 됐나 봐요.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번 결혼식에 꼭 오라고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알아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희가 코를 풀면서 말했어요. 갓난아기 때 본 게 전부잖아. 3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알아봐. 그냥 은서가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내 눈으로 한 번만 보면 내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민준이 신부 예쁘다 하고 끝나도 괜찮았어. 네가 한 번만 보면 됐어. 근데 나 알아봤어. 정희가 멈추었어요. 점하고 눈이 나랑 똑같았어.
그리고 저 반지. 정희야, 저 반지 오른쪽이 찌그러져 있었어. 내가 초등학교 때 떨어뜨려서 찌그러진 거 너도 알잖아. 정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알아볼 줄은.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울면서. 근데 그게 너다. 33년이 지나도 제 새끼는 알아보는 거야. 엄마가 그런 거지. 저도 울면서 웃었어요. 웃긴 건 하나도 없는데. 잘 컸더라, 그치? 응.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하고 다정하고 간호사야. 환자들한테 인기 많아. 할머니 환자분들이 은서만 찾아. 은서 간호사 어디 갔어? 하면서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들었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이 되거든. 네 웃는 얼굴이랑 똑같아. 처음 봤을 때 나도 깜짝 놀랐어. 얘 왜 순이미를 닮았지? 했다니까. 그랬어? 응. 근데 그때는 설마 했지. 정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은 커피를. 은서가 참 좋은 애야. 우리 민준이한테 과분해. 정희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순이마. 응. 은서도 친엄마를 찾고 있어. 2년째.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은서가 20살 때 양부모님한테 은반지랑 편지를 받았대. 그 전까지는 입양됐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건 몰랐어. 편지 읽고 일주일을 울었대. 근데 그때 바로 찾진 않았어. 무서웠다더라. 만나서 뭐가 달라지나 싶기도 했고 저는 손을 꽉 쥐고 들었어요. 근데 2년 전부터 입양기관에 생모 찾기 신청을 했어. 그래서 찾았어? 못 찾았어. 정희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연락처를 안 남겨놨잖아. 김수님이라는 이름밖에 없어. 그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 가슴을 누군가 주먹으로 치는 것 같았어요. 33년 전 기관을 나올 때 직원이 물었었죠.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찾아갈까 봐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선택이 33년 뒤에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요. 내가 끊어버린 거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은서가 최근에 기관에 재조사 요청을 했대. 정희가 이어서 말했어요. 기관에서 당시 기록을 다시 뒤져서 수님이 주소지 기록을 하나 찾아줬어. 서울 구 재래시장 근처라는 정보. 근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 김수님이라는 이름의 재래시장 근처라는 정보만으로 사람을 어떻게 찾아. 못 찾지.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내가 끊어버렸으니까. 테이블 위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33년 전에 그 선택이, 끊어야 한다고 했던 19살의 그 결정이 이 아이가 엄마를 찾으려고 2년을 헤매게 만든 거였어요. 정희가 제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순이마. 응. 내가 연결해 줄 수 있어. 심장이 뛰었어요. 은서한테 네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은서가 원하면, 네가 원하면. 저는 정희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제 곁에 있어준 손. 네가 원하면. 그 말이 허공에 떠 있었어요. 원하냐고. 원하죠. 원하고 말고요. 33년 동안 매일 원했어요.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잘 사는지, 건강한지, 웃고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된다고.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33년 동안 찾지도 않은 엄마를 은서가 용서할 수 있을지. 반찬가게 아줌마가 친엄마라면 은서가 실망하지 않을지. 양부모님한테 미안하지 않을지. 무서운 게 너무 많았어요. 생각해 볼게.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 네가 준비될 때까지.
카페를 나왔습니다. 호텔 밖은 5월 저녁이었어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정희가 차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집 앞에서 내릴 때 정희가 말했어요. 순임아, 응, 은서가 참 좋은 애야. 그건 확실해. 알아. 봤으니까. 그리고 정희가 잠깐 멈추었어요. 네 딸이라서 좋은 게 아니야. 은서라서 좋은 거야. 그건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기 때문이기도 해. 그 점은 기억해. 저는 차 문을 닫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룸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불도 안 켜고 침대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은서도 친엄마를 찾고 있어. 2년째. 2년. 은서가 2년 동안 저를 찾고 있었대요. 제가 33년 동안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그 아이도 저를 찾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밑에서 19살 사진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안 넣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누웠어요. 불 꺼진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은서야. 입안에서 이름을 굴려봤습니다. 은서야. 은서야. 3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게. 근데 그 소리가 이 작은 원룸을 가득 채운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매일 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물을 썰고 배추를 절이고 손은 일을 했는데 머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은서. 그 이름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반찬을 만들다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순임이 아줌마 깍두기 주세요 하면 아, 네 하고 움직이는데 몸만 움직이는 거였어요.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은서도 친엄마를 찾고 있어. 2년째. 정희의 말이 귓가에서 안 떠나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우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결혼식장에서 본 은서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초승달 눈매, 환하게 웃는 얼굴, 목에 걸리는 반지, 나를 찾고 있다고? 그 말을 되새길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기쁜 건지 아픈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둘 다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꼭 다른 생각이 따라왔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말이요. 33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엄마. 연락처도 안 남긴 엄마. 미역국이나 끓이면서 혼자 슬퍼한 엄마. 그게 무슨 엄마예요? 은서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반찬가게 원룸에 사는 52살 아줌마가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나 내 엄마야? 그게 말이 돼요? 찾아가면 은서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원망할까요? 33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미안했다? 미안하다는 말로 33년이 메워지나요? 매일 밤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한쪽에서는 가고 싶다가 밀어붙이고 다른 쪽에서는 자격 없다가 잡아당겼습니다. 줄다리기를 했어요. 매일 밤 혼자서 열흘째 되던 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희한테요. 정희야. 응. 왜? 은서 어디서 일해? 물어보고 나서 후회했어요. 물어본 내가 무서웠습니다. 대학병원이야. 내과 병동. 왜? 갈 거야? 아니. 아니야. 그냥 궁금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순임아. 아니라니까. 그냥 물어본 거야.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학병원. 내과 병동.
버스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1시간. 33년 동안 1시간 거리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 없었어요.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까. 알려고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알아요. 대학병원, 내과 병동. 알고 나니까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식 후 2주가 지났을 때 병원에 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이 반짝였어요. 현관 자동문 앞에 서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로비에서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혹시 은서일까?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돌아섰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두 번째, 일주일 뒤에 또 갔어요. 이번에는 로비까지 들어갔습니다. 접수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환자도 아닌데 로비에 앉아 있으니까 어색했습니다. 아픈 사람 틈에 끼어서 먼 산만 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지나갈 때마다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1시간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찾아서 어떡할 건데? 가서 뭐라고 할 건데?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안고 다시 버스를 탔어요. 세 번째, 또 일주일 뒤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내과 병동이 있는 층까지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은서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복도 끝 모퉁이에 서서 고개만 내밀었어요. 멀리서 봤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누가 은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했으니까 유니폼 차림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비슷했어요.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할머니 환자의 손을 잡고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웃으면서 초승달 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잠깐 복도 쪽을 봤습니다. 저는 모퉁이 뒤로 몸을 숨겼어요. 들킬까봐. 한참을 숨어서 숨을 고르고 다시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은서가 할머니 환자의 이불을 여며주고 있었어요. 다정하게, 천천히. 할머니가 은서의 손을 잡고 뭔가를 말하자 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어요. 병실 안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 안에서 은서가 웃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잘 컸구나. 저 웃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의 웃음이구나. 행복한 사람의 웃음이구나. 다행이다. 눈물이 났어요. 복도 모퉁이에 서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벽에 등을 기대고 두 눈을 꾹 감았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세 번째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네 번째,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맞은편 카페에서 봤어요. 병원 맞은편 작은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으면 병원 정문이 보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앉아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병원 정문으로 은서가 나왔어요. 간호사 유니폼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쳐 입고 동료 간호사랑 나란히 걸어가면서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면서 웃었습니다. 동료가 팔짱을 끼자
장난스럽게 밀치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밝았어요. 살아있었어요. 건강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서가 점점 멀어져서 골목을 돌아 안 보일 때까지 살아있구나. 건강하구나. 웃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숨이 막힐 만큼 커피가 다 식었습니다.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됐다. 한번 봤으니까. 살아있는 거 봤으니까. 그걸로 됐다. 창밖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봤으면 됐다.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됐다고 말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됐다는 게 아니었어요. 전혀. 근데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부엌 불만 켰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미역이 있었어요. 4월에 사둔 건 아니고 원래 늘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니까 재료는 항상 있거든요. 미역을 꺼냈어요. 4월 17일이 아닌데, 아무 날도 아닌 5월의 어느 날인데,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쇠고기를 넣어서 끓였어요.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습니다. 한 그릇을 떠서 식탁에 놓았어요. 이번에는 건너편에 빈 그릇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만요. 제 것만.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입 떠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잘 살고 있더라. 혼잣말이었어요. 예쁘게 컸더라. 간호사래. 아무도 안 듣는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봤으니까. 이제 숟가락을 놓았어요. 국그릇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 번 봤으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보니까 두 번 보고 싶고, 두 번 보니까 말을 걸고 싶고, 말을 걸면 안을 수 있을 것 같고, 33년 동안 닫아둔 문이 열리면 다시 닫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됐다고 했잖아.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돼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은서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3번 갔을 때 은서도 저를 3번 봤대요. 이건 나중에 은서가 직접 해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로비였대요. 은서가 점심시간에 로비를 지나가는데 의자에 앉아서 먼 산만 보고 있는 아줌마가 있었대요. 환자도 아닌 것 같고 보호자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앉아있는 사람. 그때는 신경을 안 썼대요. 두 번째는 내과 병동이었대요. 은서가 할머니 환자 이불을 여며주고 있는데 복도 끝 모퉁이에서 누군가가 얼른 몸을 숨기는 게 보였대요. 베이지색 카디건. 저 사람 또 있네. 그때 처음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세 번째, 은서가 퇴근해서 병원 정문을 나오는데 맞은편 커피숍 창가에 그 사람이 또 앉아 있었대요. 이번에는 얼굴을 봤대요. 그때 알았어요. 은서가 나중에 저한테 말했어요. 왼쪽 귀 아래 점이 보였거든요. 나랑 같은 자리에. 그리고 눈이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은서는 2년 동안 친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받은 정보는 2가지. 이름 김수님. 그리고 최근에 추가로 확인된 정보, 서울 구재래시장 근처. 김수님이라는 이름은 흔했어요. 전화번호부를 뒤져봐도 수십 명이 나왔대요. 재래시장 근처라는 정보도 넓었고요. 수소문을 해봤지만 찾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원에 나타난 거예요. 3번이나. 은서가 궁금했던 건 하나였대요. 혹시 이 사람이? 비가 왔어요.
6월 초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 갑자기 쏟아지는 비. 저는 병원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네 번째 방문 이후로 안 가기로 했으니까요. 한 번 봤으면 됐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날은 가게 일이 일찍 끝났어요. 비가 쏟아져서 시장에 손님이 없었거든요. 셔터를 내리고 집에 가려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맞은편에 병원 가는 버스가 왔어요. 타지 말아야 했어요. 탔습니다. 왜 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아요. 비 오는 날이라서요. 33년 전에도 비가 왔었거든요. 은서가 태어난 날, 4월 17일, 비 오는 날, 병원 앞에서 내렸어요.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병원 처마 밑에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비를 보면서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았습니다. 은서였어요. 간호사 유니폼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비닐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나 봐요. 혹시 우산 없으세요? 은서가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초승달 눈, 환한 웃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 네. 갑자기 와서 겨우 말했어요. 은서가 가방에서 접이식 우산을 하나 더 꺼냈어요. 작고 분홍색인 우산. 이거 쓰세요. 여분이 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금방 그칠 것 같은데. 안 그칠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이 온다고 했어요. 은서가 우산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우산을 건네받는 순간 은서의 손이 제 손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결혼식 때 악수했을 때랑 같은 온도, 같은 따뜻함.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근처에 사세요? 은서가 물었어요. 자연스럽게 친절한 간호사가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 안 거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은서가 일부러 말을 건 거였습니다. 3번이나 병원에 나타난 사람. 귀 아래 점이 자기랑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은서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기 시장 쪽이에요. 아, 가까우시네요. 비 오는데 뭐 좀 드시고 가시는 게 어때요? 여기 앞에 분식집이 있거든요. 보통이라면 거절했을 거예요. 낯선 사람이 밥을 먹자고 하면 사양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랑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조금만 더. 5분만. 10분만. 그래요. 좋아요. 병원 앞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비 때문에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은서가 떡볶이 2인분을 시켰습니다. 제가 살게요. 우산 빌려주신 건데.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아니에요. 이런 날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감사한 거예요. 떡볶이가 나왔어요. 은서가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병원 사람들 다 여기로 와요. 맛있네. 진짜 맛은 잘 모르겠었어요. 솔직히 제 앞에 은서가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은서가 밥을 먹으면서 저를 봤어요. 무심한 것 같으면서도 가끔 시선이 머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은서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뭔가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떡볶이 국물에 오뎅을 찍어서 제 접시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오뎅이 맛있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해주는 작은 행동. 저는 반찬 가게를 하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반찬을 퍼주고 국을 떠주고 그게 제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뭔가를 더 먹으라고 밀어주는 건 기억이 안 났어요.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릴 뻔했습니다. 저도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가방 안에 가게에서 가져온 반찬통이 있었거든요. 원래 집에서 먹으려고 싼 거였어요. 이거 좀 먹어봐요. 내가 만든 건데. 깍두기 통을 열어서 내밀었어요. 은서가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와, 맛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해요. 진짜요? 대단하시다. 은서가 깍두기를 또 집었어요. 아삭아삭 씹으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팔아도 되겠다. 팔고 있어. 둘 다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은서 앞에서 처음 웃었어요. 떡볶이를 거의 다 먹었을 때 은서가 물잔을 내려놓으면서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되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밥을 같이 먹었으니까 이름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은서의 목소리가 살짝 떨린 걸 저는 들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김수님이에요. 은서의 젓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찰나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 근데 저는 봤습니다. 은서의 눈이 한번 크게 뜨인 것을, 동공이 흔들린 것을, 그리고 곧 원래대로 돌아간 것을. 김수님 씨. 은서가 천천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예쁜 이름이시네요. 은서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아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은서의 손이 움직였어요. 무의식이었을 거예요. 습관처럼. 한 손이 목으로 올라가서 체인에 달린 은반지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반지를 돌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걸 바라봤어요. 목에 걸린 반지. 오른쪽이 찌그러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근데 둘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서웠고 은서도 무서웠어요. 밖에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분식집 유리창에 빗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떡볶이 그릇은 비어 있었고 깍두기 통도 거의 비어 있었고 할 말은 가득했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은서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요. 비 조심하고. 네. 우산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이 근처 자주 오세요? 병원 앞에는 가끔. 거짓말이었어요. 가끔이 아니라 4번이나 왔으니까요. 근데 은서는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은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닐 우산을 쓰고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 저는 분식집 창가에 앉아서 은서가 안 보일 때까지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서가 제 이름을 듣고 젓가락을 멈춘 순간 그 찰나가 자꾸 떠올랐어요. 알았을까? 설마 알았을까? 그날 밤 은서는 전화를 했습니다. 양어머니 미자 씨한테요. 이것도 나중에 은서가 해준 말이에요. 엄마. 은서가 전화기를 잡고 말했대요. 왜? 무슨 일이야? 나 오늘 사람을 만났어. 누구? 잘 모르겠어. 근데 엄마 이상해. 은서가 울었대요. 전화기를 잡고 병원에 계속 오는 사람이 있었어. 3번이나.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말을 걸었거든. 이름을 물어봤어. 김수님이래. 엄마. 왼쪽 귀 아래점이 나랑 같은 자리에 있어. 눈도 나랑 비슷해. 미자 씨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대요. 그리고 말했대요. 은서야. 응. 혹시 그 사람이 네 친엄마라면. 미자 씨가 잠깐 멈추었대요. 33년을 기다린 거야. 그 사람도. 은서가 더 크게 울었대요. 엄마, 나 어떡해. 무서워.
맞으면 어떡해? 아니면 또 어떡해? 가서 확인해. 미자 씨의 목소리가 단단했대요. 네 친엄마가 맞으면 그 사람은 33년을 기다린 거야. 혼자서 네가 확인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또 혼자 돌아가. 그건 너무 잔인해. 근데 엄마, 은서야. 엄마는 네 엄마야. 그건 안 변해. 누가 니를 낳았든 내가 키웠어. 그건 누구도 못 받고. 근데 너를 낳아준 사람도 엄마야. 그건 나도 못 받고. 은서가 한참을 울었대요. 엄마가 섭섭하진 않아? 바보야. 내 딸이 엄마를 한 명 더 갖게 되는 건데 섭섭할 게 뭐가 있어. 미자 씨,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서를 키워준 사람, 제가 못해준 33년을 대신 해준 사람, 밤에 열이 나면 안아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올 때 닦아주고 밥을 지어준 사람. 그 사람이 말했어요. 가서 확인해. 그 사람도 33년을 기다린 거야. 저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를 위해 그런 말을 해줬어요. 고마운 건지 미안한 건지 둘 다인 건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서가 빌려준 분홍색 접이식 우산을 현관에 세워두었어요. 작은 우산. 그 우산을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은서 앞에서 밥을 먹었어요. 떡볶이를. 은서가 오뎅을 제 접시에 올려줬어요. 제 깍두기를 맛있다고 했어요. 제 이름을 물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하고 갔어요. 다음이 있을까요? 현관에 세워진 분홍색 우산이 작은 약속처럼 보였어요. 이 우산을 돌려주려면 다시 만나야 하잖아요. 돌려줘야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산 돌려줘야지. 웃으면서 울었어요. 33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을 기다리는 밤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진열하는데 시장 골목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올수록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이 아닌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 긴 머리를 내리고 한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은서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쥔 손이 굳었어요. 은서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빨갰더라고요. 오기 전에 울었나 봐요. 수님 씨,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왔어? 저도 떨렸어요. 은서가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한참을요. 그리고 천천히 봉투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지 한 장, 노란 줄 노트에 쓴 글씨, 둥글둥글한 필체, 33년 전 19살에 제가 쓴 글씨. 은서가 편지를 펼쳐서 읽었어요. 소리내어. 내 이름은 은서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야. 하늘이 써준 은혜라는 뜻이야. 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반지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준 거야. 안쪽에 복자가 새겨져 있어. 은서가 목에서 체인을 벗었습니다. 반지를 빼서 제 앞에 내밀었어요. 보세요. 손이 떨렸어요. 제 손이요. 은서 손이 아니라 제 손이 너무 떨려서 반지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잡았어요. 반지를 돌려봤습니다. 안쪽에 작게 새겨진 글자. 오른쪽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떨어뜨렸던 자리 그대로. 33년 전 봉투에 넣었던 그 반지. 틀림없었습니다. 반지를 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편지 마지막에 은서가 말했어요.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랑해. 그 한 줄을 읽자 저는 무너졌습니다. 가게 한쪽에 쌓인 김치통 옆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33년을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미안해. 은서야. 미안해. 은서가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 청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모르고 왜 미안해요? 은서도 울고 있었어요. 33년 동안 찾지도 못하고 연락처도 안 남기고 미역국만 끓이면서 그게 무슨 엄마야?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미역국을 끓였어요? 은서가 제 말을 붙잡았어요. 매년 4월 17일에 내가 태어난 날이잖아.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3년을요? 한 번도 안 빠졌어. 한 그릇은 내 거고 한 그릇은 내 자리에 놨어. 빈 의자 앞에 아무도 안 먹는 미역국을 매년. 은서가 울면서 웃었어요. 아니, 웃으면서 울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둘 다였어요. 바보같이, 응, 바보야. 엄마가 바보야. 저는 은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 얼굴, 3일 동안 품에 안고 잤던 그 얼굴이 33년이 지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컸구나. 초승달 눈은 그대로고 귀 아래 점도 그대로고. 근데 이제 어른이 됐구나. 은서야. 네. 은서는 하늘이 써준 은혜야. 엄마가 이 세상에서 하나 잘한 게 있다면 내 이름을 지어준 거야. 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 얼굴을 감싼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겠습니다. 원망했어요. 은서가 말했어요. 20살 때 편지를 읽고 원망했어요. 왜 낳아놓고 보냈냐고. 왜 찾지 않았냐고. 왜 연락처도 안 남겼냐고. 일주일을 울었어요. 가슴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100번쯤 읽었을 때 알았어요. 은서가 눈물을 닦았어요. 닦아도 계속 흘렀지만 이 글씨가 얼마나 떨면서 쓴 건지, 사랑해가 아니라 버린 게 아니야를 먼저 쓴 이유가 뭔지, 반지를 왜 넣었는지, 이 사람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구나.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야. 알아요. 이제 알아요. 은서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소리도, 옆 가게 아저씨가 상자를 내리는 소리도, 저 멀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도 다 사라졌어요. 은서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만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엄마. 3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 불러도 돼.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은서가 불렀어요. 엄마. 저는 은서를 안았습니다. 시장 가게 바닥에서, 김치통과 반찬 접시 사이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로 33년 만에 안았어요. 19의 품에서 빼앗겼던 아이를 52에 다시 안았습니다. 작았던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제 어깨보다 넓은 어깨, 제 팔을 꽉 감싸 안는 단단한 팔, 아기 울음소리 대신 엄마 하는 목소리. 둘 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요. 시장 골목에 울음소리가 울렸어요. 옆 가게 아저씨가 쳐다봤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상관없었습니다. 33년이요. 33년을 기다렸어요.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나서 정인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와 은서, 그리고 민준이와 정희. 거기에 이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민준이의 할머니, 78배 이 할머니. 사실 이 자리는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은서와 저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이 할머니가 반대를 하셨거든요.
결혼을 반대한 건 아니에요. 결혼은 이미 했으니까. 이 할머니가 반대한 건 제가 가족 행사에 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을 명절에 데려오지 마라. 입양이니 미혼모니 그런 얘기가 밖에 돌면 어쩔 거야. 체면이 있지. 정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이해했어요. 솔직히 78이면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이니까. 체면이 중요한 세대잖아요.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며느리로 맞았다는 게 소문이 나면 그 세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민준이가 나섰어요. 할머니, 은서한테는 엄마가 두 분이에요. 키워주신 어머니, 낳아주신 어머니. 둘 다 제 어머니예요. 한쪽을 숨기라는 건 은서한테 반쪽을 지우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입을 다무셨대요. 민준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은서를 좋아하시잖아요. 은서 만난 뒤로 이런 며느리 어디 있냐고 하셨잖아요. 그 은서를 낳아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은서도 없었어요. 이 할머니가 대답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정희가 이 할머니한테 저에 대해 얘기했어요. 모임 전날에 정희가 전해준 말이에요. 어머님, 순임이가요. 33년 동안 매년 4월 17일에 그 아이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였어요. 혼자서요. 빈 의자 앞에 그릇을 놓고요. 이 할머니가 가만히 들으셨대요. 병원에 3번을 찾아갔는데 3번 다 말을 못 걸고 돌아왔어요. 4번째의 맞은편 카페에서 은서가 퇴근하는 걸 보고 이러셨대요. 정희가 잠깐 멈추었대요. 한 번 봤으니까 됐다. 살아있는 거 봤으니까 그걸로 됐다. 이 할머니가 손을 멈추셨대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이. 한 번이면 됐다고요? 친자식을? 이 할머니가 되물으셨대요. 네. 자기는 자격이 없으니까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33년 동안 미역국만 끓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 할머니가 한참 아무 말 없으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자격이 없다고? 33년을 그렇게 살은 사람이? 네. 그게 엄마지. 정희가 놀랐대요. 한 번 보고 돌아서는 게 자격 없어서가 아니야. 그게 엄마 마음이야. 자식한테 패될까봐, 짐이 될까봐 차라리 자기가 아픈 거지. 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대요. 나도 안다. 정희가 가만히 기다렸대요. 전쟁 때 동생을 잃었어. 피난길에 손을 놓쳐서 7살이었어. 내가 11살이었고 이 할머니가 생전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셨대요. 평생 찾았어. 찾지 못했어. 근데 누가 나한테 한 번이면 됐다고 하면 나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안다. 이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대요. 데려와라. 명절에 모임날 저는 정인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님입니다. 이 할머니가 저를 한참 보셨어요. 위에서 아래로. 다시 얼굴을.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가셨어요. 앉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밥 먹자. 정희가 제 등을 살짝 밀었어요. 앉으라고. 저는 식탁 끝에 앉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식사 중에 저한테 반찬을 하나 밀어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시금치나물 접시를.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서가 제 옆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식탁 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따뜻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여전했어요. 시장 가게 셔터를 올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위에 칼을 올리는 것도요. 물을 썰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순서도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 가게 한쪽 벽에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은서 결혼식 사진. 정희한테 부탁해서 받은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는 은서. 초승달 눈. 그 사진을 보면서 반찬을 만들면 손이 좀 더 정성스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사진을 보고 물었어요. 수님이 아줌마 이거 딸이야? 네. 처음 대답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안 떨렸어요. 네. 제 딸이에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4년 만에 처음으로 할 수 있게 된 말. 나한테 딸이 있다. 제 딸이에요. 은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왔어요. 일요일마다. 퇴근 후에 올 때도 있었고 쉬는 날에 올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33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싫어하는 것도 습관도. 근데 이상한 거 알아요? 같이 있으면 말을 안 해도 괜찮았어요. 은서가 가게에 오면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깍두기를 담그면 은서가 물을 썰어줬어요. 제가 시금치를 다듬으면 은서가 물에 씻어줬고요. 대화가 없어도 손이 맞았어요. 처음인데 오래된 것처럼. 엄마, 이거 이만큼 썰어? 응. 좀 더 작게. 이 정도? 딱 좋아. 그런 대화가 전부인 날도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가끔 은서가 가게 의자에 앉아서 제가 일하는 걸 그냥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근데 은서의 시선이 느껴지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야지.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보고 있으니까. 34년 동안 아무도 안 봤거든요. 제가 일하는 걸, 제가 반찬을 만드는 걸, 누군가가 본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거였어요. 추석이 왔습니다. 은서가 전화했어요. 엄마, 추석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너네 집? 응. 민준이랑 같이 사는 집. 시어머니도 오시고 미자 엄마도 와. 미자 씨, 은서의 양어머니. 33년 동안 제가 못해준 것을 다 해주신 분. 전화를 듣고 한참을 아무 말 못했어요. 엄마, 응,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미자 씨를 만나는 게 무서웠거든요. 전화로는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은서가 전화기를 건네줘서 짧게 통화했었습니다. 수님 씨, 은서 친엄마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자 씨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근데 저는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은서를 키워주셔서. 키운 게 아니라 같이 산 거예요. 감사할 건 없어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었거든요. 직접 만나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 사람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앉아야 하는 건지. 추석 아침, 은선의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은서가 환하게 웃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와. 그 뒤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민준이가 거실에서 인사했고 정희가 부엌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작년 모임 때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지셨더라고요. 그리고 부엌에서 한 분이 나오셨어요. 미자 씨, 56의 여성이었습니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버건디색 카디건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는데 웃으니까 그 주름이 다 위로 올라갔어요.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수님 씨? 네. 반가워요.
드디어 뵙네요. 미자 씨가 두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저처럼 부엌일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33년 동안 은서를 먹이고 입히고 재운 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개 들어요. 미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할 말이에요. 은서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아유, 추석에 울면 안 돼요. 명절이잖아. 미자 씨가 웃으면서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처음인데 그 손이 익숙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란히 섰어요. 미자 씨와 저. 앞치마를 나란히 두르고, 은서가 시켜놔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된 거였습니다. 미자 씨가 전을 붙이고 있었는데 제가 옆에 서서 도와드릴게요 했더니 그러세요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미자 씨가 동그랑땡을 빚었어요. 저는 깻잎전을 부쳤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부엌에서 기름 튀기는 소리만 났습니다. 미자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은서가 어릴 때요. 네. 이유식을 잘 안 먹었어요. 다른 건 다 뱉는데 미역국만 잘 먹었어요. 이상하죠? 아기가 미역국을. 저는 전을 뒤집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미역국을요? 응. 돌전부터 그랬어요. 다른 국은 입도 안 대는데 미역국만 넣어주면 한 그릇을 비웠어요. 목이 메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은서가 생일 때마다 케이크 말고 미역국 해달라고 해요. 처음엔 우리도 신기했는데 나중엔 그냥 은서 취향이려니 했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매년 4월 17일 제가 끓인 미역국, 빈 의자 앞에 놓은 한 그릇, 먹을 사람이 없는 국. 그 시간에 다른 어딘가에서 은서도 미역국을 먹고 있었어요. 우연이겠죠. 아기가 미역국을 좋아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대단한 일이었어요.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에서 이어져 있었다는 것. 감사해요. 겨우 말했어요. 은서를 잘 키워주셔서. 미자 씨가 전을 뒤집으면서 말했습니다. 키운 건 나지만 은서의 뿌리는 당신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키워도 은서가 태어난 건 당신 덕분이잖아요. 그건 내가 못해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줬어요. 낳아줬잖아요. 미자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낳아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반지를 남겨줬잖아요. 은서가 편지를 100번을 읽었어요. 그 편지가 은서한테 뿌리가 된 거예요. 내가 뭘 해줘도 그 편지가 해준 건 못 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기름이 튀는 프라이팬 앞에서 미자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울지 마요. 전 태워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울면서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송편 접시를 내오셨어요. 직접 빚으셨대요. 먹어라. 식탁 가운데에 놓으셨습니다. 민준이가 송편을 집었고 은서가 집었고 정희가 집었어요. 이 할머니가 젓가락으로 송편 하나를 집어서 제 접시에 올려놓으셨어요. 잘 빚었다. 먹어봐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송편을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작년에는 시금치나물이었어요. 올해는 직접 빚은 송편. 잘 먹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깨가 들어간 송편이었어요. 달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저를 안 보셨어요. 고개를 돌리고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안 봐도 됐어요. 충분했습니다. 식사 후에 은서가 저를 발코니로 데려갔어요.
엄마, 잠깐만 나와봐. 발코니에 나가니까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9월의 바람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아파트 아래로 주택가 지붕들이 보이고 멀리 산 능선이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엄마, 응? 은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초음파 사진. 저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은서야, 이거 팔주예요.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아직 시어머니한테도 안 말했어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또요. 오늘 도대체 몇 번을 우는 건지. 나 할머니 되는 거야? 응. 은서가 웃었어요. 초승달 눈으로. 외할머니, 외할머니. 그 단어가 귀에 닿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발코니 난간을 잡고 겨우 섰습니다. 34년 전에는 엄마가 되지 못했어요. 손도장을 찍고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4년 뒤에 외할머니가 됐어요. 발코니에서 노을을 보면서 초음파 사진을 뒤집었어요. 은서가 뭔가를 적어놨더라고요. 외할머니에게.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19의 아이를 가슴에 안았던 것처럼 52의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잘 먹고 다녀. 무리하지 말고. 겨우 그 말을 했어요. 응. 엄마도. 은서가 제 팔짱을 꼈어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람이 불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통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은서가 짐 챙겨줄 때 몰래 넣어준 거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잡채였어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잘 갔어요? 내일 가게 도우러 갈게요. 은서. 메모를 읽고 냉장고에 반찬통을 넣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밑에 있던 19살 사진 꺼냈어요. 그리고 옆에 초음파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1993년의 사진 한 장과 2027년의 사진 한 장, 34년의 거리, 사진 두 장의 간격. 근데 이어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이번에는 양말 밑이 아니라 서랍 맨 위에. 꺼내보기 쉬운 자리에. 숨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이제는 잠들기 전에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 은서였습니다. 응? 집에 잘 갔어? 저는 웃었어요. 챕터 1에서 말했잖아요. 누가 잘 다녀왔어? 하고 물어봐 주는 것. 그런 거요. 드라마에서는 매일 나오는 장면인데 저한테는 없었다고. 34년 만에 생겼어요. 응. 잘 왔어. 잡채 봤어? 봤어. 고마워. 내일 일요일이니까 가게 도우러 갈게. 깍두기 담그는 거 나도 배울래. 그래. 와. 엄마. 응? 추석 잘 보냈어? 응. 잘 보냈어. 제일 좋은 추석이었어요. 52에 살면서 제일 좋은 명절.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불 꺼진 방이었습니다. 똑같은 원룸, 똑같은 천장. 근데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현관에 분홍색 접이식 우산이 아직 세워져 있었어요. 작년 비 오는 날에 은서가 빌려준 그 우산. 돌려주지 않았어요. 돌려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은서가 만든 잡채가 들어 있었어요. 서랍 맨 위에 사진 두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 은서가 옵니다. 끊어졌다고 생각한 인연이 돌아왔어요. 33년 만에 미역국과 편지와 은반지와 비 오는 날에 우산 하나를 타고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다시 이어붙이는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